자, 이번에는 이제 생장률입니다. 생장률이라는 건 그거죠.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생장한 양하고 생장하기 전에 비율을 뭐라 볼 수 있어요? 생장량이라는 거죠. 즉 일정 기간에 생장한 양을 생장하는 전의 제적으로 나는 백분율을 갖다 뭐라 쓰면 생장률이라고 그랬죠. 그럼 생장률은 역시 똑같이 나무 지름, 나무 높이, 지름, 단면적, 제적에 의한 계산을 갖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생장률이라고 하면 제적 생장률을 뜻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장률은 과거의 생장률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장을 추정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임업 경영상에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생장률에 대해서 본다면 생장률은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단위식 그러니까 우리가 쓸 단위산 그 공식이 있겠고, 그다음 복리산 공식이 있습니다. 그 여기 단위산 공식이란 말은 단위로 다 계산한다는 거고, 단위 계산이고 복리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산자라는 건. 자, 그러면 이 단위산 공식에서 이 P 이걸 갖다 이제 생장률인데, 생장률은 퍼센트로 나타납니다. 자, 역시 똑같이 이것도 P, 자, 그런 생장률인데 역시 퍼센트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난다 하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럼 이 P는 생장률은 뭘 볼 수 있느냐? 기간 연수가 있죠. N, 그걸 기간 연수라고 봅시다. 기간 연수, 자, 곱하기 그 뭐가 있냐면 현재 제적 스몰 v 이렇게 보잖아요. 현재 제적 스몰 v. 이것으로서 뭐를 갖다 나눈 것이냐면 우리가 현재의 제적. 자, 우리가 보면 이 차이가 큰 차이가 있겠죠. 뭐가 있냐면 요거는 이 스몰 v하고 현재 제적 넓은 의미의 v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 v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제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n년도에 제적을 갖다 얘기하는 것을 스몰 v라고 그러고, 여기 v는 뭐라고 쓰요? 하나의 현재의 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갖다가 마이너스 n년도의 제적 이걸 갖다가 빼서 곱하기 100, 100분율로 표시하니까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복리산 제적은 어떻게 구할 거냐? 자, P는 같은 이제 생장률이지만 여기는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건 N년도 기간 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N이란 자체가 다 뭘 갖다 놓으면 기간 연수의 N이나 기간 연수, 그 기간의 연수, 횟수를 얘기해 횟수. 자, 그럼 이거는 뭘 갖다 볼 수 있냐면 그 최초의 크기, 그걸 갖다 최초의 크기를 스몰 m이라고 봅시다. 그 다음 우리가 최후의 크기를 라지 m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루트 값 n년도에 n년도의 루트 값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복리산 공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프레슬러 공식이 있습니다. 프레슬러 공식이란 건 대개 이 공식은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쓰여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장이 왕성한 그 인목에 대해서 과수값을 그러니까 생장이 너무 왕성하다는 과수값을 그 나이가 많은 인목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역시 과대값을 구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 프레슬러 공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역시 생장률은 P는 역시 생장률을 구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여기 보면 이 V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재적이죠. 플러스 그다음에 N년도에 뭐 있어요? 재적 스몰 V. 자, 더해서 그다음 현재 재적 마이너스 N년도의 재적을 갖다 해서 곱하기 자, N년도에 대해서 200을 갖다 N년도로 나누는 것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에 의한 것이면 프레슬러 공식이다. 공식은 좀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리산, 복리산, 그다음에 여기 있는 프레슬러 공식 이런 건 꼭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슈나이더 공식이 있습니다. 이 이제 슈나이더 공식은 가글에 측정할 때 그해 자란 부분을 제외하고 가슴 높이의 지름은 그 나무 껍질 있죠. 나무 껍질 안 지름을 측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쓰면 슈나이더 공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슈나이더 공식은 어떻게 할 거냐? 역시 생장률은 연수 곱하기 지름 지름, 가슴 높이 지름을 얘기하는 거, 이거는 가슴 높이 지름. 자, 그래가지고, K. 자, 여기, K라고 하는 것은 상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인데, 지름이 30cm 미만인 나무는 얼마를 갖다 붙이냐. 30cm, 이거는, 지름이 30cm, 미만인 나무, 또 이상인 나무, 30cm를 기점으로 해서, 이 미만인 나무는 얼마를 상수를 걸 수 있냐면, 550. 네, 30cm 이상인 거는 500이라고 하는 상수를 갖다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무슨 공식이라면 슈나이더 공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그 생장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제 3절인 뭐가 있냐면 항공사진을 이용한 산림 측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은 그 임역 분야에서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되게 산림 조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이 항공사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항공사진에 특수한 사진기로서 입체적 지각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정한 높이의 다른 지점까지 같은 지점을 중복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지형, 면적, 수종 또는 수고, 흉고, 가슴 높이, 지름, 그다음 재적 이렇게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은 이제 경사 사진이 있겠고 연직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연직 사진은 사진기 축을 연직으로 촬영해서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경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진기의 축을 연직하지 않고 촬영할 수 있도록 조감용으로 쓰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촬영에는 뭐가 있어요? 필름, 흑백 필름 있죠. 그래서 범색성 필름이 있겠고 적외선 필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 필름이 있습니다. 천연이 있고 적외색 필름이 있어요. 그 다음 필터가 있고 사진기가 있고 사진 촬영이 있어요. 자, 여기는 뭐 다른 내용 다 할 것 없이 여러분들 사진 촬영에서 보면, 자, 이 사진 촬영을 갖다 기점으로 한다면 두 가지 좀 우리가 좀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진 촬영을 본다면 내중복이 있어요. 내중복.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중복 하면 엔드랩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내중복. 이 내중복은 연속된 사진의 중복으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연속된 사진의 중복. 그래서 연속된 사진의 중복을 기점으로 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사진 크기를 얼마로 볼 수 있냐면 대개 55에서 65%, 그래서 평균 대개 60%에 따라서 하고 그 40% 진전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균 얼마냐? 60%를 기점으로 하고, 그러면 진전은 40%씩 진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옆중복이 있어요. 우리가 사이드라고 그러죠. 되게 보면. 그래서 사이드 랩을 갖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대개 비행선 사이에 그 사진 중복으로서 15에서 45%에서 평균적으로 평균 30%를 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진은 70%가 전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잘못된 사진, 잘못 촬영된 사진 팁, 틸트 또는 드리프트 또는 크랩 이런 말씀을 볼 수 있겠고, 자, 사진 기후가 있고 사진 축적이 있습니다. 자, 사진 축적은 대개 얼마 정도를 쓰느냐 봤을 때 15,000분의 1, 1대 15,000분을 세계적으로 가장 표준 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거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입체시란 말이 있어요. 촬영, 입체시. 자, 입체시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보았을 때, 사람이 두 눈에 들어오는 그 물체의 각도의 원근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눈의, 망막 위에 생기는 상의 길이에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를 갖다가 뭐라 하죠? 시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차. 차이를 시차. 이 시차에 의해서 물체의 근원을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부분에 중복해서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을 입체감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장의 사진을 정확한 위치에 놓고 두 눈으로서, 왼쪽 눈 또는 왼쪽으로서 왼쪽 사진, 오른쪽으로서 오른쪽 사진을 두 가지를 보고 그 사진을 보면 입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수한 거는 입체경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뭐냐면 입체시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사진 판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진 판독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진을 통해서 나무의 높이, 수중을 아는 일을 판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개 모양, 물체 사진에 나타나는 모양을 알 수 있어요. 입체경을 이용해서 사진을 더 쉽게 판독할 수 있습니다. 입체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색의 농담이 있습니다. 짙고, 얇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흑백 필름의 사진은 흰색에서 검은색까지 많은 변화가 나타나죠. 되게 표면으로서 평활지, 공지, 도로, 바위, 원야 이런 건 밝은 색, 또 수학계 전답, 논밭 같은 산림, 기복시망은 검은색으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나무의 수중에 따라서 고유한 색이 사진으로 나타나므로 빛깔에 의해서 수중을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이 사진에 나타난 상의 세부 모양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중요한 특색을 나타낼 수 있어요. 판독할 때. 모양 구성 상태는 평활, 또 미세조, 또는 조잡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보면 유령님은 아주 잘게 미세조로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노령님은 조잡형으로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수중의 판독 기준이 바로 뭐냐? 이 사진을 통해서 소나무는 부정형 원통, 색은 회색 가깝습니다. 그럼 개개의 수가는 뭐 있어요? 원뿔 모양의 그 구분으로서 명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낙엽송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 소실되지 않은 원뿔형이다. 볼 수 있습니다. 끝부분이 소실되지 않은 원뿔형. 그러면 색은 회백색을 해서 볼 수 있겠고, 침엽수 중에서 가장 밝은 화렵수와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나무는요, 수관이 원뿔 모양이고 색은 비교적 검다. 그 다음 참나무류는 대단히 큰 수관으로서 둥글고, 참나무는 그 색은 담색입니다. 그 다음 오리나무가 있죠. 오리나무는 가장 밝은 색으로서 수관이 작고 미세 구성으로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분 측정이죠. 항공에서 인분을 측정할 때 면적, 나무 높이, 즉 수고, 그 다음에 소밀도 직접 측정할 수 있지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가슴 높이, 흉고는 우리가 갔을 때 어떻게 볼까요? 직접 측정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소밀도 측정, 그 다음에 우리가 갔을 때 그 수완지름 측정, 잇목그루스 측정 이런 것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가슴 높이는 항공으로서 직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직접 측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나무 높이의 측정이 있겠고, 또 뭐가 있어요? 제적 측정. 잇목의 제적은 수고, 흉구 이런 지름 측정을 제적표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분의 재정은 수간지름, 또 소밀도, 수고 세 가지 함수로 되어 있고, 그걸 표시된 사진 제적표가 이용하면 아주 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정리해 두세요. 이 부분은.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살림의 평가 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에 있는 살림평가.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미리, 염두에 둡니다. 이 살림의 평가의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이게 나오는데, 역산가가 있겠고, 기만가가 있겠고, 그렇죠? 이러한 또 마진율, 이런 경우가 수입의 가장 대표적인데, 이거는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여러분들 공식을 좀 이해를 해 두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은 이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뭐 공식을 어떻게 구하라 이것까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공식에 근거해서 풀도록, 교재 위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림의 평가라는 것은 그만큼 살림이라는 것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또 그러면서 임목 생산이 가장 오래, 너무 길게 걸리고 있고, 또 자연의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가져다 보니까 평가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또 그 중에서 공익적 기능이라는 특수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살림평가가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 어렵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평가라는 것은, 뭐를 갖다 얘기하는 거냐? 살림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땅에 대한 것이겠죠. 임지, 또 나무에 대한 임목,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생산물 있지 않습니까? 부산물. 이걸 경제적 가치, 소위 화폐 가치로서, 우리가 경제적 가치, 화폐 액수로 나타난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갖다가, 화폐 가치로 나타난 것을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보면 이제 교환 경제, 또 화폐 경제, 이런 것에서 이루어지는데, 살림평가의 대상을 갖다 우리가 본다면, 대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임목만을 갖다 대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살림 전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판매를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임목의 경우도 있겠고, 또 벌채 가능한 성숙목만을 갖다 골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살림평가의 응용 분야는 엄청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는 이제 참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 그럼 살림 구성 내용을 보면, 객관적으로 살림을 평가할 때 살림 구성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 구성 내용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임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임지. 자, 임지. 그 임지라는 것은 평가할 때 이미 배웠죠. 위치, 면적, 기상, 또 지형, 지질 이런 자연적 요소. 그다음에 지위, 지리별 임목지, 또 벌채 적지, 또 미임목지, 시설 부지, 암석지, 습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되어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임목에 대해서도 나와야 되겠죠. 자, 임목은 뭐였어요? 수종, 또 성립 원인. 성립 원인이 뭐야? 천연림이나 인공림이냐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용도, 용재림이나 용재용이냐, 그러니까 용재림 대표적으로, 연료림 아니면 특용 수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임령, 유령림, 장령림, 미성숙림, 성숙림 이렇게. 그다음에 경급 나눠주죠. 치수, 어린 나무가 있죠. 소경목, 그렇죠? 작은 나무, 중경목, 대경목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고, 또 이게 시험림이냐 아니면 사업 제한림이냐 이런 평가가 필요하겠죠. 또 부산물 이미 앞에서 다 배웠어요. 부산물은 동식물, 토석, 광물 이런 게 있겠고, 시설 뭐 있어요? 임도가 있겠고, 나가서 저장목, 또 건물, 또 산림보호시설, 관광휴양시설 이런 게 있겠죠. 또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있지만
공익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기능을 평가해서 계량 평가가 돼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산림의 특성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이때 산림 평가에 이제 뭐가 되면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산림 평가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본다면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수학적 가치와 비용, 그렇죠? 수학 가치와 비용 아닙니까? 산림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수학 가치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적 수학으로서, 그러니까 일반적 수학으로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수입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수입 또는 수익. 생산물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여기는 비용은 뭐가 있겠어요? 각각의 비용 또는 지출, 원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가라는 것은 일정한 생산 업계에서 뭐 있어요? 한 해 소비된 가치. 또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한 경영이 일정 기간 내에 그 지출되는 현금으로서 요 수입의 반대가 지출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수익이란 말은 한 경에 일정 기간 동안 생기는 가책이고, 수입이란 말은 한 경에 일정 기간 들어온 화폐 수익, 수입,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임업 경영 요소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수학.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용, 소위 경비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수학의 경우는 주수학이 있겠고 부수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의 경우는 그럼 우리가 이제 주수학 같은 경우는 생산되는 인목이라든가 족의 수학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주수학의 경우는 대개 갱신 수반하는 벌채 수약, 또 임지를 임업 외에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벌채하는 수학하는 주벌 수학 있죠. 주벌 수학. 또 간벌 수학 있죠. 주벌 외에 하는 수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수학 있어요. 주수학 외에 그 산림에서 생산물의 수학이겠죠. 그래서 임목 수채 일부가 있겠죠. 임목 수채. 자, 그러면 우리가 임목 수채라는 것은 그 일부가 되는 것으로서 뭐 낙엽이라든가 주군이라든가 종실이라든가 숲이라든가 자, 수지, 나무가지 같은 거. 임내에서 얻어진 유기물 있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초, 산채, 약용식물, 버섯 이런 게 있겠고, 임내에서 얻어지는 무기물 있죠. 토속이라든가 광물 같은 거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따라서 주산물과 부산물로 나누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기에 축척가가 있습니다. 말기의 축척가. 말기의 축척가에서 뭘 갖다 보시면, 기수의 시작하기엔 축척가. 이걸 뺍니다. 걷다가, 벌채로 인한 임목에 대한 예상 가격이 있겠죠. 예상가. 이걸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수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익. 자, 그래서 수익은 무슨 얘기냐? 수익은 기말의 축적가 마이너스 기수, 처음에 할 때는 기수의 축적가를 해서 플러스 벌채로 인한 임목의 매상가를 갖다가 더하면 되겠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경비, 그렇죠. 경비라고 하는 것은 비용인데, 이 경비라는 것은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인데, 이 비용은 원가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지출, 원가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지출, 이런 말로 다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조림비, 관리비, 채취비로 나눠주는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희생되는 액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거기는
조림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조림비는 살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투입되는 지출이겠죠. 그래서 거기는 정지비, 식재비, 보식비, 또 풀베기 비용, 덩굴치기 비용, 또 재벌비, 간벌비, 가지치기 비용 이런 걸 조림비에 포함시킵니다. 그럼 조림비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노임이 최고 많습니다. 이게 조림비 이미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노임이 최고 많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대부분 노임이고 그다음에 묘목대 원료비 등 이런 게 얼마 되지 않는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조림비의 평가식은 우리가 이 조림비라는 것은 그 평가식으로 본다면 거기 주어진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노임이 있겠죠, 그죠? 걷다가 이제 일반적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가라 소리고 그는. 그다음 채취비가 있습니다. 채취비는 대개 이제 주벌, 간벌, 또 부수확물을 수확하는 에서 제품화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채취비라고 그래요. 채취비. 자. 채취비라고 해요. 그 이 채취비의 경우는 원목을 생산하는 경우에서 조사비라든가 조사비, 잘하죠. 조사비, 또 벌목조제비, 집재비, 운반비, 판매비, 또 기업이윤, 위험부담금 등이 여기 속합니다. 그럼 산림평가에서 그 채취비 비용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얘는 산림평가에서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잘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관리비가 있겠고 또 지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경영할 때 쓰는 것으로서 거기 종사하는 사람한테 쓰는 거죠. 그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인건비, 그렇죠? 또 사무용, 기자재, 소모품 등의 물건비, 수선비, 사무소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거기는 감가상각비, 산림피해 방지, 경계보존을 위해서 산림보호비, 또 영림계획비, 조세, 공과료, 또 나가서 보험료, 노동자의 복지한 시설, 연구비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비와 그다음 채취비에 포함하지 않는 경비를 다 뭐라 볼 수 있어요? 관리비라고 하는 거다 볼 수 있어요. 관리비. 자, 그래서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경상비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비해서 지대는 직접 지출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계산할 때 땅값의 이윤을 곱하여 지대로 간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값의 이율을 갖다가 곱해서 자 거기 보면 이율을 곱해서 지대로 간주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결국 평가할 때 쓰는 기초가 수학과 비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림 평가 방법을 봐야 되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산림평가 방법. 그래서 방법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느냐 봤을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째는 매매가라고 했죠. 매매가. 또 두 번째는 비용가. 우리가 세 번째의 경우는 기망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뭐 시험 문제 매년 언급되고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매가라는 것은 현재 평가하려는 산림과 같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른 산림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매매가라고 해요. 그래서 매매가를 다른 말로 쓰면 뭐라고 할까요? 시장가. 시장 가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산림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림에 대한 과세, 손실 보상할 경우도 많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매가는 자유경제의 그 자유경쟁 시장에서 화폐로 그럴 때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매가는 충분히 그래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매매가는 장년기 이상의 인목을 생산하는 원목 시장 가격에서 인목의 벌채와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매매가를 계산할 때는 시장의
역산가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가? 매매가. 그럼 매매가의 장점이 있다면 우리 교재에 보면 나와 있죠. 장점. 목재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비교해서 평가함으로써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강하다는 것. 또 평가 방법이 간단해서 임지, 임목은 물론 토지, 건물도 평가할 수 있다는 것. 근데 단점은 대개 거래 사례가 적은 지역의 살림에 대해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 요새 여기 거래가 뜨면 안 돼요. 매매가가 얼마다 얘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평가자의 경험, 지식 판단을 의존하는 도가 높아서 가격 편차가 크다는 것. 세 번째는 투기 지역에서 같은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가 심할 때 객관적으로 안정한 평가가 어렵다는 것. 나가서 네 번째, 매매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거래나 또는 분묘지 또 모야지 같은 특수 목적 임지는 공정 가격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묘지를 갖다 쓰기 위해서 쓰겠다.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자, 내가 해서 얘기를 했다가 그 목장지로 쓰겠다. 이런 경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원목의 시장 가격에서 뭐를 갖다 빼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면 임목에서 원목까지 원목의 시장 가격에서 임목의 벌채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제하는 것을 뭐라고 볼 수 있으면 매매가라고 본다. 그러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비용가라고 그랬어요. 비용가는 살림을 취득하거나 임목 생산에 들어간 순수한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른 말 쓰면 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가를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공조림지에서 임목의 비용가는 조림 후부터 현재까지 소요되는 일체 비용.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정지비, 묘목대, 식비, 보식비, 풀베기, 또 재벌, 또 당굴치기, 가지치기, 무육비, 지대이자 이런 걸 모두 포함시킨 걸 뭐라고 할 수 있다? 비용가. 그래서 일반 상품 판매 가격은 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죠. 그렇죠? 일반 상품 원가를 기준. 그러면 기업 회계에서 원가 계산은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산림평가에서는 계산 기간이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령림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까 이건 앞에 거는 장령, 그다음에 이거는 유령 어린 것. 그럼 이건 장점이 있죠. 비용가는. 자, 뭐가 있어요? 과거의 비용을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생산자나 판매자가 손해가 없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평가자의 주관이 배제되고 재생산이 가능한 건물이나 기계, 장치 따위의 평가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단점이란 말은 취득 및 생산 기간이 길 때에 과거의 비용을 모르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 두 번째는 임지와 같은 재생산이 불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 그 다음 가격 변동이 있을 때는 비용가에 의한 평가가 가격의 실제 가격 거래와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 문제될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슨 가라 했어요? 기망가. 기대되는 망, 바랄 망, 희망하는 가 이런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기망가는 살림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알겠죠? 현실점에서 할인할 경우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가. 그래서 기망가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뭐였어요? 부정기적이고 수익액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영구히 계속되지 않더라도 관계가 없는 거. 그래서 이거는 따지고 보면 현재 시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현재가를 갖다 얘기한다. 볼 수 있어요. 현재가. 그러니까 매매가는 시장가격, 비용가는 순수한 가격으로 원가, 기망가는 지금 현재 가격. 이걸 기점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게 보면 이제 기망가는 자본가 또는 환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하면 특수한 경우에는 자본가, 환원가라고도 이야기한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결점이 있습니다. 기만가는 주요한 결점이 앞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죠. 그렇죠? 또 수익의 현재가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율, 할인율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래서 기만가는 장래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령님의 임목의 평가에 자주 이용되겠고, 특히 생산이 길기 때문에 생산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만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엄청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기만가의 장점이란 건 가까운 장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년 임목 유실수. 자, 그래서 특히 여기 잘하세요. 유실수의 평가에 중요한 것은 뭐다? 기만가다. 이래 주면 되겠죠. 그다음 평가 자료가 정확할 때 가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장래 수익 예측하기 어려운 유령이면 적용할 수가 없겠고, 또 이율이 평가된 가격의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알맞은 계산 이율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난 것이 이제 뭐냐? 여러분들 앞으로 배울 수 있는 앞에 공식 중에서 뭐가 있었죠? 우리가 단리산 공식 있겠고 복리산 공식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복리산 공식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강좌는 복리산 공식에 대한 개략적인 교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